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토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재미있게 읽은 소설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요. 제가 영상 준비하면서 이 책들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예전에 읽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다시 읽어봤더니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역시나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좋은 책들은 계속 나오고 그 새로운 책들을 다 읽을 시간도 모자라지만 아마 제 인생에서 이 책들은 적어도 몇 번은 다시 꺼내서 읽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제일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이 책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생각 없이 그냥 머리를 맡기고 이 책의 재미를 그저 즐기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흥미진진한 소설입니다. 원래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사실 책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선뜻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 책은 주변에 자신 있게 추천을 많이 했고 많이 빌려주기도 했는데 읽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재밌다고 했던 소설이고 분량이 2권으로 짧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빌려주면 2, 3일 안에 갖다 줬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영탁 작가님이고요. 이게 작가님의 첫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소설가이기 이전에 유명한 영화 감독님이세요. 헬로우 고스트와 슬로우 비디오의 각본과 감독을 맡으셨었는데요. 이 영화들은 굉장히 귀여운 상상력에 잔잔하고 전개가 빠르지 않고 소소한 유머가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소설은 정말 종횡무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날라댕깁니다. 상상력이. 정말 속도감이 있고 스펙타클해요. 영화 감독님이 쓰셔서 그런지 이 책은 읽으면서 정말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처럼 장면이 그려지고 장면 전환이 되는데 이야기가 이어지다가도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서 그곳을 비추면서 다른 곳에 동시간에 이야기가 진행되고 근데 그게 막 영상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고 슬로우 모션이 느껴지고 막 그래요. 2017년 말에 카카오 페이지에 웹소설로 연재가 되었었다고 하고 2018년에 이렇게 단행본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작가님이 한 회차씩 쓰시면서 업로드를 하신 게 아니라 여행을 가서 40일 동안 한 번에 쭉 써내려가서 완성하신 소설이라 그런지 짜임이 아주 탄탄합니다. 이 소설의 키워드를 몇 개 꼽아보자면 시간여행, 순간이동, 레이저총, 페이스오프, 곰탕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63년 쓰나미가 몇 차례 휩쓸고 지나가고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 미래의 부산에서 살고 있는 44세의 이우화는 태어나면서부터 고아원에 맡겨져서 자라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줄곧 곰탕집의 주방 보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식당 사장은 우한에게 과거로 시간여행을 가서 어떤 곰탕집에서 곰탕의 비법을 배워오라고 하는데 그 시간여행은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위험한 일이지만 삶에 크게 미련이 없는 우한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무사히 2019년에 과거에 도착한 우한이 간 곳은 부산곰탕이라는 곰탕집입니다. 그곳의 사장은 이종인이라는 사내이고 그에게는 이순이라는 싸움을 하고 다니고 현란한 오토바이 뿅카를 타고 다니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부모의 얼굴은 모르고 자랐지만 이순이, 유강이라는 부모의 이름만은 전해 들어 알고 있었던 우한은 그 고등학생이 자신의 친부임을 알게 되고 그들과 가까워지면서 가족의 정을 느끼고 미래로 돌아가지 않고 2019년의 세계에 머물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2019년의 현재에는 우한처럼 미래에서 와서 돌아가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신분 증명이 되지 않는 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종대라는 최고의 빌런은 성형외과 의사를 고용해서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의 얼굴 가죽을 벗겨서 자신들의 얼굴에 이식함으로써 현재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아 살고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입니다. 지독한 가난 때문에 과거로 온 박종대는 이미 알고 있는 미래의 사실들을 활용해서 대통령이 될 인물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권력을 손에 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미래에서 최고의 테러 집단인 아수라의 수장이 될 이순이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스포가 될까봐 많은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군 생각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장면의 뒤통수를 맞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반전이 나오고 또 반전이 나오고 결말까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가 궁금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읽다가 보면 작가가 던지는 질문과 메시지도 있는데요.
신나게 읽어 내려가다가 후반부에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지, 그리고 사랑과 진심이 담긴 말에 의해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또 그것이 어떤 식으로 미래에 작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살짝 급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고 뿌려놓은 모든 떡밥이 다 회수가 되지는 않았지만 엉성하고 찝찝하다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시간여행, 레이저총, 순간이동, 페이스오프 이렇게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소재들이어서 왠지 더 막 큰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 소소하게 마무리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인 우한의 서사에서 보면 납득이 가는 전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소설만 읽는 외과 교수님 친구가 있는데요. 서로 책 추천도 해주고 그런 친구거든요. 저랑 그 친구는 2019년에 이 책을 읽었는데 둘 다 만장일치로 이 소설을 2019년 최고의 소설로 꼽았습니다. 물론 공신력은 1도 없습니다. 나온 지 몇 년이나 된 소설인데도 하나도 유치하지 않고 올드하지 않고 다시 읽어도 그저 신선하고 세련된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막 너무 이렇게 막 재밌다고 입방정을 떨었는데 별로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읽어보시고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2008년에 베스트셀러 가판대에서 샀던 책인데요. 사고 나서 10년을 넘게 안 읽고 그냥 책장에 꽂아두기만 했다가 4년쯤 전에 제대로 읽고 나서 또 제 나름대로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던 그런 책입니다. 산지 15년이 훌쩍 넘은 책이다 보니까 안에 종이가 굉장히 누렇게 바랬어요. 이 책의 저자인 마커스 주삭은 호주 출신의 작가이고 책이 출간되었을 당시에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이걸 사고 나서 왜 끝까지 다 읽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목이 책도둑이라고 하니까 왠지 막 해리포터 같이 아이들이 보는 판타지 소설일 것 같고 그리고 책의 화자가 죽음의 신이거든요. 죽음의 신의 눈으로 이야기가 서술이 되고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첫 몇 장을 읽으면서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판타지 소설은 즐기지 않다 보니까 좀 읽다가 넣어두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표지가 어떤 분들은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좀 고리타분하고 올드해 보였던 것 같아요. 약간 동화책 사파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초반부의 허들을 넘고 책장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빠져들다가 후반부에는 눈물이 살짝 맺혀있는 자신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녀 리젤과 그녀의 가족, 그녀의 친구와 이웃, 그리고 리젤의 가족이 숨겨준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기는 1939년, 즉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던 해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이고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는 미넨 근처에 있는 모링이라는 독일의 작은 마을입니다. 1939년 10살의 리젤이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모링에 있는 양부모의 집으로 향할 때 남동생이 기차 안에서 사망하게 되고 그때 처음 죽음의 신은 리젤을 보게 됩니다. 동생의 장례를 치르면서 리젤은 무덤을 파던 소년이 떨어뜨리고 간 무덤을 파는 사람의 안내서라는 책을 줍게 되는데 이것이 리젤의 첫 번째 책도둑질이었고 그것을 보고 리젤에게 관심이 생긴 죽음의 신은 이후로 리젤을 지켜보고 리젤이 책을 훔치는 것을 몇 번 더 보게 됩니다. 리젤은 모링에 사는 후버만 부부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양아버지인 한스 후버만은 페인트 공이자 아코디언 연주자로 리젤이 악몽에 잠을 못 들면 밤새 곁을 지켜주고 잠을 줄여서 리젤에게 글자를 가르쳐주는 따뜻한 성격의 남자입니다. 양어머니인 로자 후버만은 욕을 입에 달고 살고 늘 화를 내고 거칠고 무뚝뚝하지만 리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야말로 츤데레 같은 성격의 양어머니입니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시기에 유대인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친근감을 표시하면 벌을 받거나 잡혀가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한스와 로자 그리고 리젤은 위험을 무릅쓰고 한 유대인 청년을 지하실에 숨겨주고 보살펴주게 됩니다. 그 유대인 청년 막스의 아버지는 한스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당시에 살아 돌아올 수 있게 도움을 준, 즉 그가 목숨을 빚진 사람이었고 한스는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한 것이었죠. 2차 세계대전을 이끈 히틀러가 통치하고 그를 따랐던 나라 독일. 독일의 국민들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모두가 나치처럼 유대인을 증오하고 없애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을까 늘 궁금했는데요. 마치 집단 체면에 걸린 것처럼 나치가 옳다고 믿고 숭배했던 사람들도 분명 있었지만 의미도 모른 채 아무런 자각 없이 그저 시대의 흐름에 동조해서 가해자가 되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옳지 않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설 속 독일의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고 묘사됩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일상이 공공해지고 종국에는 공습을 당하고 그들도 목숨을 잃게 되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책의 화자는 죽음의 신입니다. 수천 수만 년 동안 죽은 사람의 영혼을 실어 나르고 별의별 사연을 다 접했을 죽음의 신조차 가슴 아파했을 정도로 얼마나 전쟁 당시의 상황이 비참하고 참혹했는지를 책에서는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을 읽으면서 저희 아이한테 읽어보라고 건네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책은 이 책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난, 전쟁 같은 참혹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타인을 향해 손을 내밀어주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선함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리젤처럼 제 아이 또한 시대의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바른 생각과 따뜻한 심장을 가진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말 혹은 글의 힘을 보여주기도 하는 소설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글이라는 것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쓴 것이 읽히고 전해지고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과 용기를 그리고 살아가는 힘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소설이었습니다. 자기 앞의 생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외롭고 불쌍한 두 사람, 모모와 로자 아줌마의 우정과 사랑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로 아이의 시선으로 사랑과 돌봄, 인간의 존엄, 그리고 삶의 의미를 묻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생책으로 꼽기도 하는 책이고 저도 정말 좋아하고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그 여운이 오래가는 소설입니다. 책의 주인공은 모모라는 10살 남짓의 아랍계 소년입니다. 모모는 창녀인 엄마와 정신병자였던 아빠 대신 로자 아줌마라는 유대인 노파의 집에서 다른 창녀의 아이들과 함께 지냅니다. 로자 아줌마는 젊어서는 창녀로 일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창녀의 아이들을 돌봐주며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아우슈비츠 생존자로 아직도 악몽을 꾸고 벨소리만 들어도 벌벌 떠는 트라우마를 가진 인물이에요. 로자는 나이가 들고 살이 찌고 머리카락도 다 빠진 추한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7층까지 계단을 오르는 것도 버거워하며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모모의 눈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모든 아이들은 철학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 말처럼 모모가 그만의 방식으로 보고 느끼고 서술하는 모든 말들이 순수하면서도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 눈을 통해 우리는 빈곤층, 이민자, 유대인, 성소수자 등 프랑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가난하지만 죽어가는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모모와 로자 아줌마는 가족이 아니지만 서로에게는 전부인 존재들입니다. 혈연도 아니고 법적으로 묶여있지도 않지만 누구보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진짜 가족처럼 살아갑니다. 책에서 모모는 처음부터 여러 번 질문을 던져요.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 살 수 있을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에게 사랑을 쏟기 시작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사랑의 대상과 내용이 달라지고 정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사람은 늘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존재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모의 입장에서 로자 아줌마를 향한 사랑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보호자란 세상의 전부일 겁니다. 아무리 늙고 추악하고 나쁜 사람이더라도 자신이 기대고 있는 존재에게 아이들은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내어주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쏟아부은 사랑과 그 대상이 사라졌을 때의 상실감을 너무나 알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모습을 너무나 잘 그려내서 읽는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소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후로도 모모는 어떻게든 살아나갈 것이고 나이를 먹을 것이고
앞으로 또 다른 대상에게 사랑을 주게 되겠지만 말이죠. 책을 다 읽고 나면 책의 제목인 자기 앞의 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기 앞의 생은 문자 그대로 앞으로 다가올 인생, 즉 미래를 지칭하는 말일 겁니다. 그 미래는 불확실하고 가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고 살아내야 합니다. 특히나 모모 같은 빈곤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앞으로의 삶은 아주 희망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책의 중간에 로자 아줌마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서 모모는 생이 그녀를 파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생이 짓밟고 지나가면서 자신의 모습도 어떤 식으로 변할지를 궁금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미래가 좋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작가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저 자기 앞의 생이 어떤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인간은 누구나 나아가고 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작가는 단지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나 생각해 봤습니다. 몹시 부끄러운 생애를 보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이 소설은 작가인 다자이 오사무의 자전적인 소설이고 자신이 인간으로서 실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극한의 자기 혐오 소설입니다. 책의 주인공인 오바 요조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이 웃는 이유, 말하는 방식, 주고받는 감정들이 이해되지 않았고 왜 자신은 남들과 다른지를 고민하고 두려워합니다. 혼자서만 덜 떨어진 인간 같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를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익살이라는 가면으로 감추며 슬픈 광대짓을 하며 살아갑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도쿄로 나온 그는 술과 여자에 빠지게 되는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 없이 그저 남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겁 많고 유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요조는 한 여인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지만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이후에 요조는 다른 한 여인과 결혼하며 다시 삶을 바로잡아 보려 하지만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겁탈당하는 사건을 겪고 절망의 시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끝없는 자기 혐오에 시달리면서 술과 마약에 의지하던 요조는 결국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그곳에서 마지막 수기를 남기게 됩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인 요조가 자신의 속마음을 0.0000001%도 꾸미지 않고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솔직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을 우울감에 빠지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데요.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서 숨기고 싶어 하는 그런 본성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글로 다 표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도 사실 이런 면이 있는데 나도 사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조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상이란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이고 한 인간이 누군가를 인간으로서 실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요조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며 그 가책으로 힘들어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인간적이고 순수한 것이 아닐까? 아무렇지도 않게 남을 속이고 피해를 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뻔뻔한 사람들 속에서 모든 잘못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에 연민마저 느껴지더라고요. 작가인 다자이 오사무는 1909년 출생으로 명문가 출생이지만 내면의 공허와 방황으로 청년 시절부터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주인공 요조처럼 마약 중독과 여자 문제가 있었으며 인간 실격을 완성한 해에 실제로 연인과 함께 동반 투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은 단순한 문학이 아니라 한 인간의 마지막 절규나 외침,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증거 같은 진솔한 고백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소설이랑 함께 이토 준지가 만화책으로 구현해낸 버전도 함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마약, 여자, 자살 등의 내용이 있어서 19세 미만은 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공공장소에서 읽을 때는 굉장히 후방을 조심해야 되는 책이에요. 이토 준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가인데요. 특유의 그림체와 암울한 분위기 때문에 계속 읽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분명히 있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희 남편은 슬쩍 보더니 그런 걸 대체 왜 읽냐고 되게 뜨악해 하더라고요. 저는 아마 이 소설에
자기 혐오와 인간에 대한 공포로 인한 병적이고 암울한 분위기를 이렇게 찰떡같이 구현해낼 수 있는 만화가는 이토 준치가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정말 너무 잘 구현했어요. 이토 준치가 이 소설을 얼마나 좋아하고 재해석하고 싶어 했는지가 읽으면서도 느껴지는 게 일단 책의 문장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살렸고요. 거기에 더해서 부연적으로 자신만의 호러색을 입혀서 추가한 부분들도 좋았습니다. 경악스럽고 겁에 질린 듯한 얼굴, 가면처럼 웃는 얼굴, 은밀한 속내를 가지고 접근하는 악마 같은 얼굴, 자아가 해체되면서 일그러지고 표정이 사라지면서 망가지는 얼굴 같은 것들을 섬뜩하리만치 잘 그려낸 것 같아요. 물론 취향에 안 맞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추천드려 봅니다. 저희 집에는 초등 꼬마가 있어서 저는 이 만화책을 아주 높은 손이 닿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책 추천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사실 엄청난 헤비 리더도 아니고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에 비하면 읽은 책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소설만 주구장창 읽는 사람으로서 제가 읽어본 책들 중에 인상 깊었고 아끼는 책들을 여러분께 추천드려 보고 싶었어요. 유튜브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재밌다고 검증된 책들을 읽고 싶어서 막 시술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재미있게 읽은 책이나 인생 책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어떤 환자분께서 그 인생 책이나 인생 영화가 뭐냐는 질문을 받으면 좀 곤란할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잘 나지도 않고 왠지 인생이라는 글자가 붙으니까 어떤 책이라고 말하면 그 책에 빗대서 자신의 취향이나 성격을 평가하거나 막 역추론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듣고 나서 저도 그런 질문을 내가 받았다면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곤란할 수 있겠더라고요. 재미있게 읽은 다양한 이유의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하나를 고르는 것도 힘들고 그 하나로 뭔가 취향이나 나의 뭐 교양 수준 이런 걸 간파당할 것 같은 그런 기분? 막 어떤 책은 너무 막 유치하다고 할 것 같고 선생님 취향 되게 이상하다 이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섣불리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섣불리 단정 짓지도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